하는 것을 이제 발견한 거죠. 이게 트라우마를 이렇게 수정하는 게 상담 치료, 정신 치료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동성애를 치료했는데 이걸 이제 못하게 해요. 너 동성애 치료할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치료받아라 말을 하면 인권 차별 금지에 걸립니다. 치료하자고 권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아니죠. 치료를 원하는 사람은 그래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인권이니까 그것도. 근데 이 인권을 묵살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차별금지법이 따지고 보면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원하는 사람을 왜 치료해 주지 못합니까? 이 동성애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거든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신치료해서 이렇게 고치기도 했는데, 고치지 못한다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고쳤다는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묵살하고 못 고치니까 치료를 권하지 말아라. 치료하면 벌 받는다. 징계하겠다. 의사 면허 취소하겠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동성애자 보고 치료해라고 권하면. 이런 법이 되겠어요? 예, 성소수자들이 그 사회생활에서 아주 힘들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방법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해보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차별하면 안 되죠. 예,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차별하지 않는 건 확실한데,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느냐? 뭐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무관심하게 그냥 디태치, 나온 상관없는 문제니까 이렇게 이제 거리를 두고 살아도 돼요. 상관하지 않는 거죠. 예,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좀 사랑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개입을 좀 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의학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개입한다면 이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 바꾸도록 해줘야지. 안 그러면 그 병이 생긴다 하는 건 피치 못하죠. 어쨌든 동성애 행위를 하게 되면 병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그건 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논문으로도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려줌으로써 본인들이 판단하게 이제 해주는 필요가 있거든요. 당사자들이 판단해보고, 그렇고 실제 나도 그러니까 이건 그럼 그만두든지 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 그분들이 판단하면 도와줘야죠. 예, 그렇게 할 때까지 그건 보장해 줘야 된다고 봐요. 차별금지법은 이걸 다 묻어서 안 된다고만 하는 거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진정한 인도주의는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게 인도주의적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신과 전문의 민성길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LGBT, 동성애가 생기는 정신의학적 원인, 다시 말하면 정신분석적 원인에 대한 그런 이제 연구들이 있습니다. 왜 동성애자가 되는가 하는 심리적 원인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요. 정신분석가들은 70년, 80년 될 때까지 정신분석으로 동성애를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치료하게 되면 그 이제 그 근거가 뭐냐, 원인에 대한 이론이 있어야 치료 이론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동성애의 원인을 심리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제 어릴 때 트라우마라는 것을 이제 발견한 거죠. 이 트라우마를 이렇게 수정하는 게 상담 치료, 정신 치료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동성애를 치료했는데 이걸 이제 못하게 해요. 너 동성애 치료할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치료받아라 말을 하면 인권 차별 금지에 걸립니다. 치료하자고 권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아니죠. 치료를 원하는 사람은 그래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인권이니까 그것도. 근데 이 인권을 묵살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차별금지법이 따지고 보면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원하는 사람을 왜 치료해 주지 못합니까? 이 동성애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거든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신치료해서 이렇게 고치기도 했는데, 고치지 못한다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고쳤다는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묵살하고 못 고치니까 치료를 권하지 말아라. 치료하면 벌 받는다. 징계하겠다. 의사 면허 취소하겠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동성애자 보고 치료해라고 권하면. 이런 법이 되겠어요? 예, 성소수자들이 그 사회생활에서 아주 힘들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방법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해보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차별하면 안 되죠. 예,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차별하지 않는 건 확실한데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느냐? 뭐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무관심하게 그냥 디태치, 나온 상관없는 문제니까 이렇게 이제 거리를 두고 살아도 돼요. 상관하지 않는 거죠. 예,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개입을 좀 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의학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개입한다면 이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 바꾸도록 해줘야지. 안 그러면 그 병이 생긴다 하는 건 피치 못하죠. 어쨌든 동성애 행위를 하게 되면 병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그건 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논문으로도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려줌으로써 본인들이 판단하게 이제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당사자들이 판단해보고, 그렇고, 실제 나도 그러니까 이건 그럼 그만두든지 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 그분들이 판단하면 도와줘야죠. 예, 그렇게 할 때까지 그건 보장해 줘야 된다고 봐요. 차별금지법은 이걸 다 묻어서 안 된다고만 하는 거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진정한 인도주의는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게 인도주의적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영 장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다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시간 돌아왔습니다. 이 알면 반대하고 모르면 찬성하는 게 이제 차별금지법이다 이 말이 최근 나왔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경향을 보면 뚜렷이 나오죠. 구체적인 설문을 물어보면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모르면 찬성하고 뭐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기억해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이 시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과 지식을 쌓는 시간이 되고 또 이 시간 이 자바를 들으시는 이 모습이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차바 시작을 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최근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향후 내년부터 향후 4년간 국가인권정책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권고안을 내놨는데 그 안 자체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것, 또 이 법이 제정 이전에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구제하고 예방하는 정책을 실시하라는 것이고, 또 이 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후속 조치를 실시하라는 거죠. 인터넷상과 학교 등에서 소위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수자 부분에 대한 그 권고안도 나왔는데, 이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좀 금지하고 있죠. 군형법 92조 6항인데 이 법조항을 폐지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내 화장실, 목욕시설, 숙소 이 남녀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시설 성소수자 친화 공간으로 개편하라. 그렇게 되면은 남자 군인이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해서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그 군인에 대해서 여자 화장실, 목욕탕, 숙소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남자 군인으로 입대했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여자이고 싶다 하면 여군으로 이 복무 전환도 가능해지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가정기본법을 폐지해서 비혼동거 커플이 법적으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민법도 개정을 하게 됩니다. 또 성소수자의 가족 형성 기본권을 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시민 동반자법 등을 또 제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낙태죄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낙태죄를 앞으로 전면 폐지하게 됩니다. 낙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이 만삭인 태아도 낙태가 가능하게 이렇게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약물 낙태 합법화도 추진하고 이 낙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자보건법도 개정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대로 가면 동성애가 법으로 특별 보호받아서 급속히 확산되겠죠. 특히 특수사인 군대에서 동성애가 만연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 가족 개념도 일남 일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잘 키우는 이런 행복한 가족 개념은 사라지고 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 가정 보편화되고 이 저출산 문제 심각해지겠죠. 이 낙태로 또 수많은 생명이 매일 사라지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가정 해체, 교회 해체, 문명 해체로 이어진다는 게 이제 학자들의 경고입니다. 그런데도 이 국가인권위가 이 방향으로 인권 정책을 몰고 가는 이 사명감이 맞는지 의문스럽긴 한데, 예산 집행도 여기에 맞게 해온 것으로 최근에 이제 밝혀졌습니다. 윤디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민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내역 분석을 해봤죠. 그래서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5년간 노인 인권이나 군 인권, 다문화 인권 분야 관련 지원은 전무했고, 북한 인권이나 장애인 인권, 여성 인권 분야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감소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진보 진영과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단체에는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쏠림 지원됐다 이렇게 윤대원 의원실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에 관해서 진정한 인권은 지원 안 하고 이렇게 선택적 인권 정책을 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윤 의원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큼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앞으로 지속적인 논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86회차는 이슬람 연구 전문가의 소윤정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이슬람이 우리 주변에 요즘 부쩍 눈에 많이 띄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주 유념해야 될 그런 강연 내용을 해주셨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이 미온적 영성이라면 참 위험하다 이런 말씀이 골자였죠.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그래서 유기 좋은 환경에 주변과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조화롭게 사는 이런 인본주의적 경향, 그래서 합리적 포용주의 신학에 빠져서 혼합주의 영성으로 이 WCC 등이 이 구원론인 포괄적 성령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결국 종교다원주의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복음의 본질은 망각을 하고 구원과도 멀어지는 결과가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될 경우 타 세력과 연합해서 기독교를 공략하는 이 이슬람의 위험성을 강조를 했죠. 이슬람 수피즘의 용어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샤머니즘적 신비주의 영성을 추구하는 게 이제 이슬람 수피즘인데, 이 이슬람 수피즘이 각 나라의 그 토속 신앙과 결합해서 문화적 침투력을 갖게 되고 대중적 확산력이 굉장히 커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꼭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더 살펴보시면은 크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 87회입니다. 민성길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 프로이드 연구의 대가시죠. 평생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시대의 성혁명의 흐름을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강연이나 글을 통해서 계속 쏟아내고 계신 분입니다. 정말 귀하신 분이죠. 오늘은 동성애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제목으로 동성애의 모든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연세대 의대 민성길 명예교수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동성애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말하자면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하는 말씀들이 쭉 많이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 동성애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놓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오늘은 그 동성애 자체에 대한 동성애의 진실, 실상, 이 점을 좀 이렇게 확실히 아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동성애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제 이걸 알아야 우리가 확실히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차별 금지를 지금 그걸 반대하고 있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60년대부터 게이 인권 운동이 일반적인 인권 운동과 같이 합쳐져서 이제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동성애 정상화 운동이 나타나서 미국 정신과 학회에서 동성애가 이제 병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80년대에 이제 트랜스젠더 이슈가 나와서 이것도 이제 정상이다 해서 그 병명을 젠더 정체성 장애에서 젠더 디스포리아라고, 그러니까 젠더 불쾌증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좀 애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젠더 주류화 운동이 나타났고, 이제 동성 혼인 정상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동성 커플도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양육권을 달라. 그리고 실제로 양육을 이제 하고 있는 일이 벌어져서 지금은 이제 그 아이들이 과연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자라는 게 좋은지, 뭐 남자 밑에서 자라는 게 좋은지, 이런 게 대한 뭐 토론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저희 크리스천들은 이제 반대하고 있죠.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근거는 동성애가 정상이다, 동성애가 유전된다, 자신과 타인에게 해로움이 없다, 그리고 자기 결정권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다, 인권 문제이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별을 하면 안 되고, 그걸 하겠다고 들면 그건 법으로 금지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과연 동성애가 정상이고 유전되고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해로움을 끼치지 않는가? 이런 것이 이제 그 의학적 또는 과학적,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제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성애가 왜 문제인가 하면 생물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궁극적으로 비생식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동성애 행위를 반복 계속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병이 생긴다. 그래서 이걸 동성애 자체는 병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이거를 신체적 합병증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게 발견되는데,
이런 것은 동성애의 말하자면 병발증, 뭐 전문적으로는 코모비디티, 병발증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체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가 합쳐져서 동성애자들의 수명이 이제 단축된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많은 것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역사적으로 인류 그 역사가 한 로마 시대 이후 한 2000년 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동성애가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사회로부터.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제 그게 아니다. 이런 거니까 인권을 존중해서 차별을 하지 말자 하는 이제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서구 문화를 보면 이 동성애를 무척 차별하고 이제 박해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구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인권 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꼭 뭐 동성애자들만 이제 인권 운동한 게 아니고 그 서구 전통상의 모든 독재라든가 그다음에 왕권, 그다음에 가톨릭 교회에 대한 반항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인권 운동이나 억압을 하지 말자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근대 사회, 서구 사회에 나타났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동성애 차별이나 하는 문제가 있었는지, 물론 왕권은 세였지만, 그래서 백성들이 억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동성애는 어땠을까?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왜 서구에서는 그렇게까지 동성애를 박해했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대에 가서 이제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짐작해 보면, 동성 간의 섹스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섹스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좀 거북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점에 섹스를 좀 적나라하게 사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하도 동성애를 좀 미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좀 더 실제적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성애는 동성 간의 섹스입니다. 이 섹스라는 게 성행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동성애의 성행위는 이제 학문성교, 그다음에 이제 국왕, 그다음에 상호자위 이걸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동성애라고 말을 하니까 그 애자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사랑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본래 동성애의 그 영어 이름은 호모섹슈얼리티거든요. 호모가 이제 동성이라는 뜻이고 섹슈얼리티는 성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동성애라고 번역하니까 아는 사람은 동성애가 그러니까 성적인 이제 그거를 말한다고 이제 짐작을 하지만 이 애자가 붙는 게 다른 게 있으니까 혼돈을 하게 돼요. 뭐 형제애, 동지애, 전우애 이런 것도 뭐 남자끼리 서로 형제간끼리, 동지끼리, 군인들끼리 사이에 그런 어떤 사랑의 또는 이런 게 있으면 애자를 쓰거든요. 근데 동성애 해놓으니까 이것도 무슨 사랑의 한 종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게 아니고 동성 간 섹스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심리학계나 이런 데서는 동성애의 정의를 살짝 확대했어요. 옛날에는 동성 간의 섹스를 이제 가지고 정의했는데 지금 문헌을 들어가 보면 거기다가 이모셔널 인티마시 이런 거를 슬쩍 집어넣어놨어요. 감정적으로 서로 친하면 이게 동성애다 이거죠. 반드시 섹스는 뭐 하나 안 하나 그거 상관없다. 근데 이런 말 들으면 이제 동지나 형제, 뭐 우정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이제 동성애처럼 보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남자들 사이에 친구 사이가 좋아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이게 뭐 동성애인가 그런가 뭐 이렇게 이제 혼돈하게 되면 동성애라는 이런 것이 젊은 아이들 사이에 보통 있는 것처럼 퍼지게 되고 그리고 실제 동성 간 섹스도 뭐 있을 수 있는 일처럼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조심스럽고 저는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교육할 때 동성애는 그 성적인 것이지 우정이나 동지의 형제의 전우애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오는 얘기가 동성애자 이미지가 멋지다, 뭐 유명 인사도 그렇다,
순수하고 나이브하고 막 플라토닉한 러브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 이제 그 개인은 사회적으로 잘 이렇게 이제 그 적응이 잘 되지 않아서 고립되고 또 우울한 그런 정신 건강 문제를 많이 갖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그건 참 다 좋은 거다 뭐 이게 얘기를 해도 실제 그걸 갖고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쉽게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고 현실 생활에서는 괴로움을 많이 당하죠. 근데 이제 이쪽에 한번 발을 들이다 놓은 사람들은 그쪽에다 이제 자기를 환영해 주니까 그쪽으로 이제 자주 가게 되고 그걸 요즘 커뮤니티라 영어로는 말하지만 이제 그 동성애자들의 이제 커뮤니티 맞죠? 이제 거기에 어울리게 되는데 거기 가면 환영을 해주거든요. 그럼 보통 사회에서는 고립되고 우울한 사람이 그쪽에서는 환영을 받으니까 그쪽으로 자주 가게 되고 거기에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주로 교제가 반복하다 보면 동성애 중독 상태가 나타납니다.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기회가 주어지니까 자주 하게 되니까 몰두하게 되죠. 그래서 동성애 애딕션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동성애가 이미지가 아주 괜찮게 나오는 이런 그 영화들 뭐 드라마들이 많거든요. 여기 이제 보여주는 사진 하나가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동성애가 아주 로맨틱하게 보여요. 근데 동성애는요 로맨틱한 게 아닙니다. 섹스라고 이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남자끼리 우정이 아름다운 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야 이거 사실은 뭐 학문 섹스다 이러면 하고 이제 그 아이들이 그렇게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 실상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좋고 애매하게 남자끼리 여자끼리의 우정을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하죠. 근데 이제 동성애가 과연 정상이냐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떤 행동이 정상이냐 병적이냐를 따져보면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서 혼돈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 행동의 결과가 자신과 타인에게 해로움을 끼치면 그건 병적인 거죠. 이런 행동은 뭐 의사들의 입장에는 병이지만 또 법적인 점에서 보면 범죄가 되니까 이제 그 법의 저촉을 받고 건강에 이제 저촉이 되면 이제 의사들의 저촉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동성애가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한가 해로운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뭐가 나쁘냐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과 그 상대방에게 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의학적으로 자료를 모아 보면 이 동성 간의 성애가 섹스가요 학문 선교가 이제 건강에 좋으냐 자타에 유익하냐 하는 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 자체는 본인과 그 상대방에게 쾌감을 줄 수 있죠. 쾌감이 다냐 하면 그건 아니죠. 그것 때문에 오는 후유증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거든요. 전체를 이제 봐야 되고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말하면 그걸로 뭐 병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역시 병으로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 리뷰해본 여러 가지 논문들을 살펴보면 동성 간의 성애, 섹스, 학문 선교라든가 구강 선교라든가 상호 자위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병적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 수 있어서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동성애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가 건강한 그 알터나티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하나의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말을 쓰기 때문에 그 말은 멋지지만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이 알터나티브 하지만 이게 건강하지 않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 의학적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자연적이고 행동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신체적 합병증들이 있고 정신건강적 병발증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볼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동성애 성애의 비자연성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쾌락을 위해서 인간은 다 쾌락을 즐길 권리가 있죠. 자기가 선택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나는 동성 간의 섹스를 내가 인생을 즐기는 방법으로 선택하겠다. 뭐 그걸 누가 뭐 강제로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보통 사람들도 인간은 남녀로 되어 있고 서로 성관계를 해서 거기서 기쁨을 얻고 또 그 결과를 해서
아기를 이제 우리가 낳고 그리고 가족을 이루고 사는 이것이 이제 자연적인 것이고 이거는 인류 역사상으로 그렇게 해왔고 나중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시 사회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크리스천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뭐 인도 모든 그 문화권에서는 일부 일처제의 가족 제도를 원칙으로 이렇게 인류가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소위 자연스럽고 정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동성성애는 비자연적이다. 그리고 문제가 이 동성애는 아기를 못 낳게 되는 결과를 가지니까 이거야말로 비자연적이죠. 그래서 이제 동성성애가 얼마나 이제 문제가 되느냐 하는 논문을 제가 살펴보니까 옛날에는 이런 연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워낙 쉬쉬하는 거고 그냥 숨어서 하는 것이니까 조사도 하지도 않고 또 의사들도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이제 병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조사해보자 뭐 이래가지고 오히려 동성애가 정당화된 후에 동성애 연구가 노골화됐어요. 공개적이 되고 이제 여러 사람이 달게 들어서 뭐 조사하고 연구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된, 그러니까 정상화된 후에 이런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성애자들 이제 수백 명한테 어떻게 섹스하는지를 일일이 물어가지고 조사 통계를 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데 결국 핵심은 항문 성교고 구강 성교. 근데 이제 의외로 또 이렇게 발견된 게 아주 난폭한 섹스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사실 거북합니다만은 이제 미국 같은 이런 그 병원의 그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흔히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하는 상관 중에 예를 들면 글쎄요 이게 참 말씀드리기 뭐한데 이 콜라병이나 전구 같은 걸 항문에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그 응급실에 이렇게 이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 이제 응급실에 온다 이거죠. 그럼 응급실의 의사들은 제가 뉴욕 병원 그 응급실에서 근무했던 그 한국인 후배를 만나서 얘기 들어봤는데 아주 그냥 밤중에 뉴욕의 병원의 그 응급실은 비상이 걸린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려오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다 에이즈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다 우주복 같은 걸 입고 요즘 우리 그 코로나 방역인들이 입는 그런 걸 우주복 같은 걸 입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된대요. 그런 일들이 이제 경험하니까 이게 위험 행동이다 이거죠. 동성애는 이게 물론 항문 성교 자체도 이제 위험합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 이제 그걸 피스팅이라 그러는데 그런 물건을 이제 집어넣거나 또는 뭐 주먹을 집어넣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오로에이널이라고 그러니까 구강과 항문의 접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상상하기에도 아주 비위생적이죠. 이제 그런 거. 그래서 합병증이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 군데서 좀 들었겠지만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웠겠죠. 그 항문의 그 안에 그 점막은 아주 연약해요. 상처나기 쉬워서 조금만 건드리면 찢어지니까 우리 그 뭐 치질이라는 거라든가 또는 그 변이 딱딱하면 그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그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상처를 많이 받고 그걸 통해서 또나 그 이제 변도 옆에 있고 하니까 그런 뭐 대장균이라든가 다른 균들이 그쪽을 통해 들어가서 피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폐혈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염, 항문 손상 이런 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구나 주먹을 넣거나 물건을 넣으면 더 상처를 받기 쉽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위생 문제입니다. 위생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구강 성교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 상상이 한번 해보실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입을 통해서 이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쪽에 이제 말하자면 그런 오염 물질이 입을 통해 들어가서 장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장장애가 생깁니다. 이질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입 속에 이제 세균이 또 이렇게 퍼지니까 치과 문제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말을 일일이 세심하게 하게 되면 좀 사실 혐오감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제 말들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치과사도 이런 걸 보지만 이걸 딴 데 가서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덮어놓고 지나는데 이게 이제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항문 성교나 구강, 동성애적 구강 성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제 문제가 의학적 문제가 있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이거는 이제 금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애기 못 낳는 거는 그다음 문제고 일단 당장 이제 그
메디컬 콤플리케이션, 의료적인 합병증들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동성애자들의 행동,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과연 건강하고 좋으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또 열심히 조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들이 그 성격이라든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래서 그 이제 쭉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 이걸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동성애자들은 동성끼리라도 관계가 일정하지 않아요. 말씀 우리가 남녀간에 연애하면 좀 끈질기게 이렇게 오래 가는 경우가 있는데 동성관계는 그 학문 성교를 통한 쾌락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그만 다시는 또 이렇게 접촉을 하거나 하지 않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수가 많다 이거죠. 불안정한 관계를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건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한 대로 시민결합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한 시민결합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한 달 가느냐, 1년 가느냐, 그다음에 또 헤어지고 새로 또 다른 사람하고 시민결합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거 볼 때 불안정한 인간관계이고 만났다 헤어지고 하는 수가 많다. 그리고 물러나다 이거죠. 결과적으로는 여러 사람을 상대로, 그러니까 이제 영어식으로 말하면 섹스 파트너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많을수록 또 이게 또 자랑 삼아서 또 얘기하고 그게 일종의 전리품처럼 서로 얘기되고, 그러니까 동성애자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온다고 우리 백상영 기자께서 그런 걸 잘 조사했는데요. 그다음에 쾌락을 위한 행동이 이 말하자면 그냥 학문 섹스 그것만 가지고는 성이 차지 않는지 뭐 아까 주먹이라든가 뭐 물건 이런 게 나온 이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고, 그다음에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성관계가 이 두 남자가 서로 대등하게 뭐 사랑한다가 아니고 세도메소키즘,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반드시 형성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카풀을 보면 아주 지배적인 사람과 그걸 이제 따라가는 복종하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게 되더라 하는 것을 이제 아닌 사람들이 관찰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논문으로 써서 내는 거죠. 본인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렇지만 이런 이제 객관적인 학자들이 그걸 이제 조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에 동성애 유전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10,000명 정도를 조사해가지고 DNA를 조사했는데, 그때 동시에 당신의 성격에 대해서 체크하라 해가지고 그 체크리스트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어떻다 이렇게 yes, no 이거 했는데 그걸 통계를 내보니까 남자 동성애자와 여자 동성애자들 사이에 뭐 그런 사람들에게 행동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이걸 다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여러분 대강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남자 동성애자는 잘 운다 이거예요. 운동을 잘 안 하고 독신이 많고 여행을 잘 안 하고 군대 안 가려고 그러고 모험심이 적고 낙관적이지 않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냄새 맡는 능력이 또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학을 잘 못하고 성형수술하고 지방 제거를 많이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는 그건 조사가 잘못됐다 그러면 또 그만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이번에 4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동성애자들의 행동 특징을 봤어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그림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동성애자가 많다, 왼쪽에 있는 거는 동성애자가 적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동성애자들은 행복감이라든가 웰빙 느끼는 건 적게 나타나고 또 위험 행동 많이 하고 담배 피고 대마초 피고 불행감이 많고 정신분열증적인 행동을 그런 게 있고 양극성장애, 이 조울병이라 그러죠. 그런 경향이 있고 ADHD, 주의 산만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외로워하고, 근데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그러니까 호기심,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호기심을 갖고 모험을 해보겠다는 그런 성격은 또 강하게 있고, 어릴 때 여자의 경우에 어릴 때 출산하는 경향이 있고, 이게 이제 성경험을 일찍 한다는 뜻이죠. 섹스 파트너 수가 많다. 그리고 이제 까만 글자는 이제 두 그룹의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나타내는데, 빨간 글씨가 이제 소위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빨간 걸로 나타나는 것이 말하자면 동성애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얘기하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 저한테 물어보겠지만 저는 이런 논문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신체적 합병증은 워낙 그 사이에 많이 얘기가 돼서 뭐 제가 반복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요즘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그 원숭이 두창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시작된 건 확실한데 지금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시시해하죠. 그렇지만 이제 WHO라든가 미국의 AMA의 그런 아나운서를 보면 확실히 이게 동성애자들의 남자 동성애자들한테 퍼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맞춰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요걸 이제 신문에서는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매스컴에서는 혹시 이런 얘기하면 동성애자들한테 인권 침해, 기분 상하게 해줄 것 같으니까 알아서 조심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차별금지법의 분위기예요. 말하자면 과학적 사실을 제대로 알려서 이 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일반인들이 알게 해줘야 그게 이제 그 저널리즘의 그 목적인데 이게 숨겨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하면 동성애자들의 마음이 상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일리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건 문제가 되죠. 말하자면 동성애자를 치료할 수 있다. 그 치료해라 그러면 동성애가 병이란 뜻이 되니까 동성애가 병이라 그러면 동성애자들한테 마음 상하게 한다 이거죠. 그 마음 상하게 하는 게 그게 좋은 일이 아니니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병이 있어도 그냥 덮어놓자는 얘기인데 그거는 인류 전체를 위해서 좋은 일이 못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신장애가 많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 정신과 학회의 뉴스레터입니다. 이게 뭐 그냥 2020년도 며칠 전에 나온 자료인데 LGBTQ 플러스 사람들에게는 약물 남용이 많고 정신과 장애가 많다. 이걸 이제 학술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일반 신문에 싣는 거는 기자들이 조심하겠죠.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이렇게 연상을 두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기자분들은 요즘 또 젊은 분들은 특히 뭔가 그 이 기성 어떤 그 논리에 또 약간의 반항심도 있고 해가지고 뭐 슬쩍 이렇게 이런 걸 얘기를 안 하려고 들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확실한 겁니다. 이게 과학적인 어떤 그 의사들끼리 보는 뉴스레터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게 알 수 있는데 보통 사람이 이런 기사를 접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반하는 정신장애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시도, 물질 남용이 몇 배나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들이 정신 건강 문제, 우울증이 많은 거는 차별을 받아서 폭력을 당해서 혐오의 대상이 되니까 마음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과연 그 말이 맞는지에 관해서는 이제 또 토론이 필요하죠.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은 맞는 것이 보이지만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는데 결국은 별로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소위 스트레스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드시 병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론에는 반드시 맞지 않고 그다음에 동성애 과학자들도 자기들이 뉴로틱하다, 그러니까 신경증적인 경향성이 있다는 걸 또 자기들도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거는 뭐 타고났는지 어려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됐는지 그건 아직 증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노이로제적인 그런 것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제 논문인데 이 동성 차별 금지가 이미 시행되는 그런 시행된 지가 오래된 나라에서 이 동성애자들의 정신 건강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차별 금지가 시행되지 않던 옛날에 비해서 지금의 한 10년 지난 다음에 봐도 그 우울증이나 자살 시도가 이게 줄어들지 않았다 하는 논문입니다. 이게 이 논문이 LGBT 헬스라는 그 자기들 잡지에 나온 논문이에요. 학술지에. 그래서 이제 그 반드시 그 혐오 차별이 동성애자들의 건강을 해치느냐, 정신 건강을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뭘까?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노이로제가 발생하는 말씀 그 과정을 이렇게 일종 그림으로 표시한 건데 노이로제라고 하는 건 뉴로시스, 우울증, 불안장애, 뭐 신저하장애 이런 그 병들의 그 이제
발생 과정은 이 그림을 그리면 이게 대부분 다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나 사회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메커니즘,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통제하고 성화시키면 정상인이고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고 뭐 예술가가 된다거나 부자가 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표시하면 분노를 표시하거나 범죄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억압하면 우울증이 오고, 이런 과정에서 노이로제가 생기는데 그 노이로제 중에 성장애가 포함됩니다. 성기능장애, 뭐 조루증 같은 것도 이런 심리적인 원인에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성질환장애, 이게 이제 동성애죠. 성정체성 장애, 이게 이제 트랜스젠더입니다. 성토착증, 이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노이로제인데 불안장애나 우울장애나 성장애, 뭐 동성애 이것이 생기는 원인은 애초에 사회적 어떤 그런 트라우마, 특히 이제 정신 분석에서는 이게 과거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얘기합니다. 이런 트라우마가 받아서 나중에 이런 노이로제가 된다 하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통해서 이제 거꾸로 이걸 회복시키는 치료를 한 것이 정신 분석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유전적인 요소라든가 그 사람의 나이 또 인종, 기질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인 가락은 스트레스에 의한 말하자면 일종의 반응이 노이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성애자가 우울하다라고 말한다면은 이거는 이런 그 노이로제 발생 과정에 의해서 이제 동성애도 생겼으니까 같은 의미에서의 우울증도 같은 길을 밟아서 생겼기 때문에 같이 나타나는 수가 많다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동반 장애가 많다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가 정상적인 수가 있죠, 당연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자기의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면 정상적이기도 하고 생산성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동성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나름대로의 그 스트레스를 잘 해소해서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은 할 수는 있는데 단지 동성애를 그만둘 수 있으면 더 좋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소화기 경험이 뭔가에 대한 이제 그 이론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거의 일반적으로는 뭐 소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소화기의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마음 아주 속상해서 뭐 우울해하다가 뭐 그냥 죽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걸 겪어본 경험이 있으시죠? 근데 이런 트라우마를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해소하는 사이에 이제 그것이 잘 되면 뭐 훌륭한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예술가가 될 수 있고 오히려 그때 그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심을 굳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 인생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상처를 스스로를 자꾸 그 받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뭐 죽고 싶기도 하고 그냥 너무 심할 때는 막 정신이 이제 이상해질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런 것이 이제 소화기 트라우마 이론인데 동성애도 그런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한 논문은 또 많습니다. 소화기 트라우마 그러니까 그 동성애자한테 과거 얘기를 물어보면요, 어릴 때 받은 트라우마가 많아요. 저는 그걸 많이 이제 눈으로 보고 듣고 했고 또 그런 사람을 치료도 했습니다. 이제 제일 그 동성애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트라우마가 뭐냐면은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이건 말하기도 싫고 떠올리기도 싫어요. 아무리 의사지만 그 앞에서 이 말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의사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의사를 완전히 믿으면 비로소 그때 가서 사실은요, 제가 이때 이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고백을 해요. 근데 일단 고백을 일단 다른 사람한테 하게 되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음이 개운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죠. 누구든지 그 어릴 때 트라우마를 말하자면 그 누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은 말하자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이거 좌절하고 나중에 이제 비참해지는 수가 많거든요. 근데 어릴 때 트라우마 중에 또 제일 가슴 아픈 게 가족들한테 상처받는 거죠. 이거는 상상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불우한 가정이 있죠. 자식을 때리는 아버지, 뭐 이혼한 부모 이런 게 있으면 자기들은 뭐 화가 나서 이혼하지만 이 자식들이 받는 상처는
대단하다는 걸 상상을 못해요. 어른들은 뭐 넌 엄마 따라가 뭐 이렇게 되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받는지에 관해서는 이 어른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아주 가혹한 거죠. 이런 가족 내 갈등이 결국은 마음에 쌓여가지고 도대체 뭐 왜 결혼이라는 걸 왜 하는 거냐, 예? 왜 결혼해서 날 낳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섹스, 부모 간의 그 성관계에선 자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저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성문제가 생깁니다. 결혼해도 부부간의 사이가 좋을 수가 없고 여자하고의 관계가 좋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요즘 우리가 말하는 뭐 여성 혐오, 남성 혐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나중에 뭐 데이트도 잘 못하고 뭐 혼자 사는 사람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이해가 되고 상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모가 또 괜찮다 하더라도 이제 가난하다거나 어릴 때 너무 이렇게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랐거나 하는 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와서 이런 걸 생각해서요. 이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는 어려서부터 태어난다는 말을 못 하니까 어려서부터 그렇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어려서 이 동성애자가 될 사람은 젠더 비순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젠더 비순응이 뭔가 하면 남자지만 남자가 되고 싶지 않다든가 여자지만 여자인 게 싫다 이거죠.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가 남자인 게 싫다 여자인 게 싫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부모들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남자 여자로서의 일종의 모델이거든요. 그 모델을 보니까 그 둘이가 맨날 싸우면 나는 저런 사람 우리 부모처럼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자기가 남자인 것 여자인 것에 대해서 이제 회의하게 되고 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남자가 아니고 다른 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젠더 비순응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가 되는 거죠. 어린 나이에 트랜스젠더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점에서 내 몸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남자하고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떤 학자가 이그조틱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색다른 느낌으로 가지는데 이것이 나중에 에로틱으로 변해서 동성애가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지금 제일 가장 동성애자 그룹에서는 가장 유력한 가설입니다. 지금 타고난다는 얘기를 더 이상 하기도 좀 어려우니까 하여튼 어려서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exotic become erotic이라는 이런 그 문장이 이제 그 학자들 사이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아이한테 사내 아이한테는 야 너 사내야 너는 사내다 하는 걸 확실히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버지죠. 또 딸한테는 너는 여자고 이거를 확실히 그 젠더 정체성, 성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거는 그 엄마가 그렇게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은 내 모습이 남자로서 또는 여자로서 내 모습이 또는 부부로서 연애하는 사랑하는 남녀 간의 관계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느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좋고 내가 그러니까 발전하고 내가 내 재미를 가지고 개발해서 살고 내 재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좀 이제 애들한테 미안하니까 애들 안 낳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 이와 같은데 이거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사회적으로는 어떠냐? 이 동성애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 저희들 생각에는 사회가 정신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정신장애가 사회 문화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영향을 서로 끼칩니다. 그러니까 사회, 가족, 학교, 직장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노이로제의 원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사회가 이렇게 압박을 준다거나 구박을 한다거나 못 살게 굴면 부모가 때린다거나 학교에서 따돌린다거나 상관이 부하를 뭡니까 태운다 그러나요? 태우면 그 노이로제가 되죠. 원인이죠. 근데 그 태우는 사람, 부모 또는 그런 부하를 태우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자신들이 어릴 때 맞은 부모로부터 무슨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와 개인과의 사이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서로 악화할 수도 있고 또 서로 좋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병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병을 고착시킨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회적인 보상이 너무 많으면
병이 오래 갑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당해서 이제 어디를 다쳤는데 웬만하면 빨리 나을 건데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이 많이 나고 병원에 오래 있도록 해준다면 뭐 병이 나도 직장에 안 가고 좀 더 병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을 고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뭐 그 개인들에게 잘해주려고 뭔가 제도를 만들어도 그것이 반드시 그 개인에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해서 이제 자기가 처신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가 왜 우리나라 요즘 와서 이렇게 많아지느냐? 허용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도 뭐 동성애 뭐 괜찮은 거니까 너희들 그렇게 생각해라고 가르친다면 이 아이들이 커서 이제 어른이 된 사회는 그 사회의 어린아이들은 더 많은 것을 괜찮다고 배울 거게 되고 그럼 점점 더 사회가 그쪽으로 흘러가서 동성애자가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 이제 낌새가 보입니다, 벌써.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허용되는 분위기로 가는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요게 이제 우리 장로님도 말씀했지만 인본주의. 또 이런 식으로 그 철학적인 사조가 이렇게 돼서 이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키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기독교적 또 원리라든가 이런 거는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제 누구가 알아서 결정해서 뭐 결혼하든 말든 섹스하든 뭐 바람을 피든 네 결정을 해서 하는 거다. 네 행복이 쾌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자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점점 더 결혼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러고 혼자 살면서 섹스나 즐기고 그래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인터넷 포르노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이제 그 세상이 문화가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걱정되는 거죠. 이게 사회 문제라는 게 그래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여고생들이 이렇게 뭐 섹스할 자유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청 앞에서 이제 데모를 하죠. 왜 애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건 한 20년 전에는 우리 같은 그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방적 성교육이라는 그때서부터 나타나는 현상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진행되면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인 결과는 뭐이겠습니까? 뭐 우리가 뭐 윤리가 붕괴된다, 가족 제도가 파괴된다 또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구 감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폐해 중에 이 동성애 소아성애라는 현상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동성애자들 중에 어른끼리보다도 이제 애들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소아성애는 있는데 동성애자 소아성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니까 이제 애들을 모집합니다. 자기들의 그 대상이 되도록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회적 비난이 크겠죠. 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걸 알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미국 드라마 보시면 학교에 이제 그 정규 교사가 아니고 뭐 코치, 야구부 코치로 온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이런 거 소아성애 애들 건드린다 해가지고 왜 그 드라마에 범죄로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이거 앞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이제 체육부 코치가 뭐 특별히 어떤 젊은 선생이 뭐 운동선수 하다가 왔다. 잘 봐야 돼요. 감시를 해야 됩니다. 얘들이 애들 안 건드리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를 갖다가 우리 그런 거 안 한다고 막 오해라고 막 모함이라고 난리치는데 실제로 이걸 프로모트하는 또 그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소아성애를 연령 불일치 성관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대 간 친밀이라고 그래요. 제너레이션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이 핑계를 그리스의 페데라스티에다 비교합니다. 그리스에는 플라톤도 그랬다 이거예요.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그 옛날에 다 그 공부시킨다고 데려다 놓고 그런 관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게 뭐 나쁘냐? 그걸 못하게 한 기독교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으면 기가 찰 노릇인데 실제로 그래요. 그 이제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장하는 그 사회 조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남블라라고, 노스 아메리칸 맨 보이 러브 아소시에이션. 이 웹사이트도 있고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이제 나와서 목소리를 내면 글쎄요. 뭐 기도 안 찬다고 봐야겠죠. 애들 정말 보호해야 돼. 이제 사내 아이라고 이렇게 맘 놓을 수 없고 뭐 여자 아이든 사내 아이든 다 이제 학교 갈 때 올 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부모들이 이제 봐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성 커플 또는 결혼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핵심은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도 가족이다 이거예요. 결혼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족을 이루어야겠다. 그러니까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양자를 데려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가족이다. 이런 가족도 여러분 다 들어보신 말이지만 다양한 가족 중에 하나다 이거죠. 다양성. 그래서 다양한 가족이니까 이런 사람에게도 국가 사회가 가족에게 베푸는 모든 혜택을 베풀어라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동성 부모를 하시면 안 되죠. 동성 양친 밑에서 자라는 양자로 간 아이들이 잘 자라는지를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동성에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란 아이가 제대로 인격이 발전하겠느냐 얘기하고, 또 동성 커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 잘 문제없이 자란다 또 우기고 그래요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동성애 실상에 대해서 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애초에 왜 이렇게 인류 사회에 들어와서 2000년 역사에서 아무 없던 일이 20세기에 일어나고 있는가? 저는 이게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인류가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성혁명이라는 현상에, 이미 20세기 와서 이게 성혁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누가 쓰기 시작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성혁명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보통 사람들의 성인식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게 인류 발전인가요? 이게 진보라고 볼 수 있을지, 이게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을지,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될 판이거든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생각할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이 주제를 제가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성혁명이 이제 주로 그 확대된 게 1960년대에 나타났는데, 그때 그 혁명의 내용은 프리 섹스였어요. 물론 18세기, 19세기부터 자유연애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데이트하는 수준인데, 혼전 섹스 같은 것이 이제 개방적으로 좋다, 오케이 해라, 뭐 이렇게 된 게 1960년대 이 성혁명 이 당시에 이 생각이 보편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21세기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게 들어오려고, 뭐 들어왔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들어오려고 하는 중이고, 아직은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결혼 전에는 그 뭐 조심하고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요게 성혁명적인 사고가 이제 우리나라 성명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런 생각이 다 뒤바뀌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 성혁명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프리섹스가 있다 하면 모든 그 젊은이들이나 이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지, 좋은지. 못하게 하면 막 반발하겠지만, 알아서 해라 그러면 뭐 또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뭐 결혼 안 해,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는 그럼 돌이킬 수 있느냐, 전환될 수 있느냐, 회복 가능하느냐, 이 다음 기회에 제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유전된다, 또는 정신분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제 약간 그 인격 발달 이론이나 이 정신과적 이론에 의하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본능이 우리부터를 하라는 대로 움직인다. 나는 동성애자로 타고났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시키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핑계를 잡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은, 토론할 거는 유전자가 명령한다, 무의식이 명령한다고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는 판단해보고 자기한테 해롭다고 생각한다면 하지 않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류가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본능을 통제했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안 그랬으면 동물의 세계가 똑같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가 하도 억압한다는 그 서구의 사상가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왔는데, 이제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뭐 자연으로 돌아가자, 뭐 인류 사회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자 말을 했죠. 근데 자연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해피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다 짐 싸들고 숲 속으로 들어가서 노루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게 막 전파가 되면서 1920년대, 30년대 인류학자들이요 원시 사회를 찾아가서 거기에 이제 결혼 제도가 어떤지 동성애자가 있는지 막 살폈어요. 근데 그게 다 모두 그 진보적인 사상가들이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그 연구가 남태평양의 그 이제 원주민들 사회로 들어가서 그쪽에 그 문화, 성문화를 관찰한 마가렛 미드라는 그는 소위 진보적 인류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책이 거기 가니까 성이 자유롭더라. 뭐 이래가지고 그 뭐 섹스 리볼루션에 공헌을 했죠. 근데 거기서도 그 동성애 일부 이킬제가 유지되고 있었고 동성애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시적인 사회라 하더라도 지금과 큰 다를 바가 없다고 이제 보는 게 옳습니다. 이제 거기서 단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남녀 교제가 좀 왕성한 거 있었는데 이제 그걸 그대로 서구 사회가 본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우리 현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프리섹스를 하도록 한다면 어떨까요? 한번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뭐 고조선 시대 이전이라면 또 그런 말이 되겠지만 이제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중고등 학생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하라고 허용해주고 또 권장한다면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동성애라는 것은 그 개인의 삶의 스트레스에 대한 하나의 대응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그 그림에 보여드렸죠. 어쨌든 삶의 스트레스는 있는 법인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 응하고 사느냐, 그다음에 섹스에 관련된 콤플렉스나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보통 이게 섹스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이성 교제를 시작하든지 뭐 무슨 방법을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주요 이유는 어린 시절에 자기애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자기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고 보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른 되면서 차차 이제 어른들한테 이제 지적을 받고 훈육을 받아서 바뀌는 거죠. 바뀌어서 이제 소위 사회인이 되어 가는데 이제 자기애에서 사회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되죠.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옳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행동해도 괜찮은 줄 알게 되는 그런 정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어떤 트라우마를 받게 되면 이제 말하자면 그 이미 주어진 어떤 그런 규범에 이제 응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반항심이 생겨요. 이것들이 나를 못 살게 상처를 줬으니까 내가 너희들 시킨 대로 안 하겠어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이 반항심이죠. 이 반항심 때문에 이제 다르게 나가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 이제 정신 그 의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걸 이 데비에이트, 토착, 또는 퇴행, 뭐 고착,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씁니다만은 데비에이트 되는 거예요. 이게 주어진 어떤 규범에서 벗어나는 토착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토착된 행동이 동성애고 성도착증이고 뭐 성정체성 장애, 트랜스젠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요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니까 왜냐하면 적응이 잘 안 되니까 현재 주어진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 너무 뭐 의사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니까 뭐 뻔한 소리 한다든가 만사를 다 이렇게 뭐 병적으로 보니까 돈 벌라고 다 나 자기한테 와서 치료받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비판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내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내가 좋도록 결정하고 남이 간섭 못하게 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또는 사회에 잘 적응해서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보통 사람은 뭐 사회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는 바보다 병신 같다는 말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건강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이 주변 상황과 잘 조화를 이룬 상태를 건강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 독자적인 걸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싶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이제 그 자기와 타인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걸 고치자, 바꾸자, 그래서 치료받으시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치료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그 모든 그 치료 방법은 원칙은 뻔합니다. 원인을 알고 그걸 해소하는 거예요. 의학적 치료가 다 그런 거죠.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동성애자라든가 트랜스젠더가 왜 생기는지를 이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론이 나오고 그 이론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저도 그렇게 치료해 왔고 그래서 동성애자를 치료했고 뭐 성공했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얘기들이 논문들이 나오니까 동성애자들도 옛날식으로 계속 그냥 우기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의 주장도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여기 이제 그 옆에 있는 논문 하나가 베일리라고 하는 아주 리더가 되는 동성애자 연구자예요. 자기도 동성애자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몇 사람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리뷰 아티클, 종합적인 논문을 하나 썼어요. 2016년인가 7년인가 9년에. 그런데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타고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하던 그런 이제 애매하게 이렇게 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인에 대해서는요, 모른다.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게 맞는 말이죠. 차라리. 그리고 이제 그 2019년도 그 유전자 연구를 대규모로 한 분은 이제 아주 동성애자들의 논리를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피해가려고 아주 묘한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이 사람한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신문 기자가 당신의 논문 때문에 한국에서는 동성애가 유전 안 된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민성일 같은 당신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인터뷰 기사를 실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논문은 동성애가 유전된다 아닌다를 절명하는 그런 논문은 아니고 뭐 동성애가 유전된다는 이유로 인용될 필요는 없고 뭐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가는 거죠. 근데 실제 보면 유전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이제 염려해가지고 논문을 기획 단계부터 이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연락을 해서 내가 이런 논문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한번 봐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해서 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도 그 결과를 이게 비과학적이고 지문대로한 연구라고 비난할 수 없겠다 만들어 놓고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의 논문은 참으로 귀중해요. 어떻게 이 시점에 이렇게 나오는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연구를 깊이 널리 하면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뭐랄까요, 시비를 걸어요. 자기들은 이렇게 하는데 뭐 너희들이 사탄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뭐 오케이 좋다 이거야.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반기독교적인 그룹의 사람들은 저건 같은 편이니까 맞아요. 악마 쪽이 자기들 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사회에 보면 기독교 반대하는 그런 를 넘어서서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그룹들이 이제 좀 이렇게 표면화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차별이란 게 뭔지를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이렇게 누구한테 꼬투리 잡혀서 딱 욕먹기 좋은 주제인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동성애에 대한 이런 부정적 시각은 요즘 있는 게 아니고 역사적이다 이거죠. 고대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집트로 바벨론 이때 자료를 보면 다 이게 일부일체제를 옹호하고 있었고 아까 말씀한 대로 남태평양 원시 부족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도 왜 그렇게 그걸 부정적으로 봤을까? 이제 생식을 못한다는 그 점이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게 동물이든 인간이든 다 본능적으로 자식을 낳거든요. 종족 보존의 본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종족 보존. 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비생식성이 결국은 사람들 하여금은 저건 안 된다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도미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현대 철학자들은 이제 그 자체를 동성애나 학문 섹스를 옹호한다기보다도 그동안에 이제 자기들 인류를 억압한 것이 이제 기독교다라고 보고 그 기독교의 억압의 핵심이 인간이 스스로 쾌락을 즐기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생각해요. 이성을 마비시키고 즐거움을 갖지 못하게 막았다고 그러는데 과연 기독교가 진정으로 인간의 이성을 막고
인간이 그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억압했느냐? 지금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그건 참 말도 아닌 소리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하여튼 서구 중세기의 기독교 캐톨릭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한 건 사실이고, 이제 우리 그림을 보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이제 동성애자들을 화형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그동안에 자기들을 억압했다고 하는 생각이 이제 역사적 그 유산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동성애는 그 당시로서는 당연히 동의했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야 그건 너무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권의 문제를 생각할 때. 그래서 요즘 와서 그에 대한 반동이죠. 반동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한 거는 잘못됐다. 근데 인류가 보니까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 때는 그거 허용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로 돌아가자 이거죠. 기독교 시대를 벗어나서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소위 이제 르네상스 같은 말이란 말을 쓰죠. 복고 그런 말을 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어떤 학자가 말했는데 고대 그리스 로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디오니시스를 숭배했는데 20세기 성혁명은 이 디오니시스가 다시 돌아온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제가 보니까 그거 말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 디오니시스가 어떤 그 그리스의 어떤 신인지 아시죠? 포도주의 신, 바카스라고도 이제 부르고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디오니시스의 그런 그 문화가 20세기 1960년대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그 록 페스티벌 콘서트 장면에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그냥 미국 문화, 젊은이 문화로 확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미국의 젊은 애들이 이런 문화에 이제 경도되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성혁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성혁명의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동조 세력 중에 인권 운동이 있기 때문에 인권 운동하고 성혁명하고 같이 이제 해서 한번 세상이 그때 그 서구 사회가 뒤집어졌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때 인권 운동에 덩달아서 게이 인권 운동이 나타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이 게이들이 시위하는 거예요. 그 이제 플래카드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Stonewall means fight back. Stop 게이 오퍼레이션, 게이를 오퍼레이션 하지 말아라 이렇게 쓰고 이제 데모했죠. 이게 69년에 아주 어마어마한 뉴욕시에서 있었던 데모인데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볼게. 거기 그 주인공 되는 사람의 그 옷차림새를 보세요. 누가 연상이 됩니까? 모자 쓰고 수인 기른 사람. 이제 그 말하자면 체 게바라예요. 그러니까 쿠바 혁명했던 사람들의 그 당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이런 그 전체 움직임이 그런 그 쿠바 혁명한테 영향을 받은 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 정신과에 쳐들어가서 데모를 해가지고 동성애가 정상이다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의견을 이끌어냈습니다. 투표해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73년에 그랬는데 77년에 다시 투표를 해봤더니 정신과사 68%가 병이라고 이렇게 병이 아니라는 의견에 반대를 했어요. 말하자면 뒤집어졌죠. 그렇지만 이미 이제 뭐 끝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이어라는 그런 그 의사학자, 의학 역사학자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편이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에 이 당시 사건은 그 과학이 사회적 이슈에 굴복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동성애가 정상화되니까 어떤 후유증이 생겨났느냐? 다른 성토착증들도 정상화하자 이렇게 됐어요. 소아성애, 수간, 근친관, 세도마소키즘 이런 것도 정상이라고 하자는 그런 캠페인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동성은 합법화가 나타나고 차별 금지가 이제 정치적으로 일어나고 개방적 성교육이 학교에서 일어나게 되고 모든 전환을 위한 치료는 금지하는 이런 일들이 이어져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궁극적으로 성혁명의 한 표현이고 결국 그 내용은 인간에게는 제한 없이 쾌락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뭐 꼭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대상은 성적 대상이 될 수 있다. 남녀든 어린아이든 가족이든 동물이든 물건이든 다 쾌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성행위 금기시되는 것은 내버려둬라. 이렇게 하는 생각이다. 그게 이제 성혁명, 이제 이게 굉장한 혁명이죠. 우리가 성혁명해서 그래서 이게 뭐 너무 과한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조사할수록 이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그래서 이게 참,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이제 이렇게 동성애가 정상이니까 나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별별 그 종류의 그 성의 모습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보면 LGBTQIA 해서 이제 그걸 등록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지금 수백 개가 올라와 있어요. 이걸 다 모두 이제 그 똑같이 정상으로 봐야 될 판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성정치가 이제 성이 정치로 들어왔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또 들어보셔서 이제 다 아실 만한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주의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레디칼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동성혼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정책이 되고 이런 것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말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젠더 주류화 운동이 나타났고, 그래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평등하다는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뭐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뭐 서양 문화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동성애자들한테 지은 죄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 그 동성애자들이 뭐 억압한다, 차별한다가 난리치는데 실제로 억압을 하는지 현상에서 뭘 그걸 증명하는 무슨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생각에 역사적으로 동성애자 차별했다는 무슨 그런 뭐 이조 시대라든가 고려 시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서구의 현재 성혁명 문화를 추종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혹시 있는가 싶어서 막 자료를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동성애에 대한 문자는 있더라, 용어는 있어요. 뭐 개간이라든가 비역질, 남색, 면수, 능소회. 이 능소회란 말 보니까 절에서 쓰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옛날 철간에 남자들끼리 지내면서 뭔가 그런 게 있었는가 하는 그런 또 상상이 됩니다. 밴댓질, 그다음에 궁중에 궁녀들끼리 뭐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도 가끔 등장하죠. 여자끼리, 궁녀끼리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문화적으로 얼마나 그게 강력했는지. 그래서 근대까지 동성애 현상이라는 데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걸 그렇게 이렇게 의식화되어 있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물론 뭐 추방한다거나 화형시킨다거나 이런 처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산 정약용 선생의 글이 하나 소개됐는데 이상현 그 숭실대 교수님이 소개한 거 어디서 발굴한 건데 재밌어요. 이 정약용 선생은 이 남색의 풍속은 중국인데 그건 잘못된 거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늘의 이치를 해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같은 거죠. 생식 못 한다는 거죠. 하늘이 이치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일본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은 우리나라는 참으로 예의를 숭상하는 좋은 나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why not? 왜 우리가 이런 거 소위 이제 뭐 여러분 듣기에는 너무 구닥다리 같은지 몰라도 이 미풍양속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란 말 자체는 옛날에 없었는데, 그게 이제 그 자체는 없었지만 일본 시대 때 이제 그 영어를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얘기고, 최근에 와서는 호모라 부르다가 요즘은 이반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현대 중국에 비하면 이런 동성애 문화라든가 하는 게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대만만 하더라도 벌써 이게 동성혼을 허용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그러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문화가 계속 잘 유지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대책은 뭐냐? 역사적 발전을 보면 뚝이 있을 때 조금만 틈이 나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 댐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틈이 생겼을 때부터 잘 막아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현재 뭐 어른들은 모르더라도 애들이라도 잘 이렇게 보호해서 기독교적인 성교육을 제대로 잘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그 문제를 널리 알려야 되는데, 이런 이제 방송 자체도 이제 널리 알리는 그런 그 사역 중에 하나죠. 그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만 알릴 뿐 아니라 치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리게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자 어떻게 할래? 선택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또 기회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뭐 병원에 가면 누가 치료해 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좀 더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그런 센터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제간 연구가 이제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그런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시민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다 하나로 연대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마 걸렸어요? 몇 마디만 해주시든지 화장실 가신 것 같아가지고 추가로 조금만 잠깐 1, 2분만 뭐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 화장실 가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방송되고 있죠? 네네 또 어떻게 해? 뭐 질문 참 가서 그래 뭐 기도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 예, 뭐 조금 혼란스러운데 이제 기도함으로써 이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또한 귀한 사역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열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기를 원하오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기독교적 이런 그 동성애 운동 세력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힘을 다해 이 상황을 잘 막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에 사역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그 하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날이 더하심으로 더 용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또한 교회가 한 번 더 거듭나서 또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질문도 받으시나요? 예, 질문 받죠. 하세요. 지금 이제 차별법하고 이제 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궁금한 게 지금 실제 제 주변에도 유권자들이 있기는 해요. 그 친구들한테 되게 착하고 좋은데 이런 얘기들을 공유하기에는 되게 애매하면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지. 글쎄요, 말씀한 대로 이 얘기를 동성애자들한테 직접 하면 말하자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거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심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매하게 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애매하게 해서 뭉뚱그려 말하면 무슨 소리야 지금 뭐 이렇다는 거야 저렇다는 거야 할까 봐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노골적으로 얘기해 보자라고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양날의 칼 같아서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받기 쉽고 너무 그냥 애매하게 말하면 뭐 괜찮다는 뜻이네. 뭐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그러더니 뭐 과연 그렇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또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애매한데 이게 중간에 어떤 그 스탠스를 잡느냐 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일단 크리스천이라도 이 문제를 좀 확실히 아시기를 바란다 하는 의미에서 그냥 대놓고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이 이 얘기를 전달하실 때는 좀 소화를 시켜서 하시는 게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저도 이게 참 조심스러워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리냐. 제가 이것보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사진 같은 걸 보여줄 수 있죠. 처음에 우리 의사들 단체에서 그런 걸 좀 했는데 좀 너무한단 말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좀 조심하자는 또 분위기가 더 퍼졌죠. 네. 예. 도움이 많이 되셨겠죠. 정말 동성애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게 이제 동성애는 정상이다, 정상, 유전된다, 또 자신이나 타인의 사회에 또 이렇게 해로움을 끼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큰 줄거리인데 과연 그런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1시간 넘게 훨씬 넘게 이렇게 강연해 주셨는데 결론을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상이다, 유전된다, 해로움을 끼치지 않는다. 여러분의 결론은 어떻게 나오셨는지요? 결국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이 다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 시간을 잘 들으신 것 같고, 아니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들으실 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조금 몇 가지 정리해드리면은 요즘 이제 동성애 관련 이 드라마 뭐 미디어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죠.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고 좀 로맨틱하게 나오기도 하고 좀 멋있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나오는 이런 장면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의학적 사실로 보면 동성 성의 행동은 굉장히 비자연적인 거다. 그리고 이 성애 이런 표현을 애라는 표현을 쓰니까 어떤 이끌림, 사람 간의 이끌림이라든지 어떤 동지애라든지 이런 느낌을 주는데 사실은 동성 성행위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동성 성행위는 별로 이제 언급하고 싶지 않은 이런 단어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아시죠? 교수님은 뭐 강의 때문에 언급을 하셨지만은 이런 것들을 다 자연적이지 않다, 동성성행위라는 것이 수많은 또 행동상의 문제들이 있다. 신체적 합병증을 유발한다. 정신의학적으로도 병발증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 살아있는 한 정상과 병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인간의 행동은 정상과 병적임 간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 인간의 행동은 또 의지로 또 교육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를 병적인 상태면 정상 쪽으로 이렇게 개선시킬 수 있다. 병이 치유된다 이런 말씀 표현이겠죠. 또 병적으로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동성성애는 약적으로 보면 병적이기 때문에 치유해야 한다, 치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인 것 같습니다.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PPT 준비한 PPT를 보면은 동성애 굉장히 수명이 단축되는 걸로 이렇게 이런 건 대체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자료를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면은 게이의 경우 에이즈가 동성애를 해서 결국 에이즈에 걸리면 게이의 경우는 에이즈가 있을 때 39살, 또 에이즈가 없을 때는 42살, 레즈비언의 경우는 44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명이. 그 뒤로 전국적 조사가 또 있었는데 1996년 이래 에이즈 치료가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동성애자들의 수명은 짧다. 이게 이제 의학적 또 통계 결과고요.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동성애자들 수명이 짧다는 데 대해서 동성애자들은 이 연구 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동성애가 1973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학적으로 병인데 이것이 병이 아닌 걸로 미국에서 빠지는 이런 과정을 또 설명을 해주셨죠. 굉장히 격한 그런 그 동성애자들의 그 시위도 있었고 의사들의 어떤 직간접적인 테러까지 그런 협박, 위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 빠졌는데 나중에 이제 투표를 해서
빠졌는데 나중에 재투표를 해서 재투표를 해서 반대로 바뀌었지만 이미 이제 투표는 진행이 됐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과학이 어떤 사회적 그 이슈에 굴복한 그런 사례가 됐다, 이런 말씀을 좀 유념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현대 일어나는 모든 이런 그 흐름의 추세, 20세기 성혁명을 디오니소스의 죄래, 디오니소스가 다시 온 거 아니냐, 이 반기독교적인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 21세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성정치라든지 급진적인 페미니즘, 또 정치적 올바름, 젠더의 주류화, 평등, 이런 큰 흐름들이 나타나는 그 상황에서 이 동성애 문제를 한번 성혁명, 동성애를 앞세운 성혁명의 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런 것이 반드시 인류가 나가는데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외국의 경우 이렇게 격하게 동성애자들이 피해를 받던, 동성애에 대한 그 서구 역사를 보면은 동성애를 죄악시하고 동성애가 그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 동성애자의 역사적 빚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고, 서구 성혁명 문화를 따라갈 이유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서구, 우리나라가 이제 후진국이었을 때 서구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조건 좋다, 그래서 사대주의, 이런 사대주의도 이제 좋은 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선진국에서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안 좋은 걸 알면서 따라갈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 더군다나 동성애자들을 역사적으로 핍박하고 그런 경험이나 어떤 시기도 없었는데 그럴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직간접적으로 특별 보호하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꼭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은 참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정도로 오늘 우리 민성길 교수님 강의 내용 정리를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이 나오는 것이 차별금지법 찬성 48%에서 28.4%, 이게 알면 반대하고 모르면 찬성한다, 모두에서 좀 말씀드린 내용인데, 전혀 모르고 조사할 때에 비해서 구체적인 그 설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넣고 질문을 했더니 거의 20% 가까이 이렇게 반대 쪽에 오르고 찬성 쪽은 떨어졌다, 이런 내용의 기사 내용입니다. 예, 그다음이요. 이것도 앞부분에 좀 설명드린 내용인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한 약자들, 노인이라든지 북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인권에 대한 지원은 외면하면서, 잘 안 하면서 진보 진영이나 이런 쪽에는 많이 지원을 늘렸다, 이런 윤두현 의원이 의원실에서 최근에 그 분석한 그 내용을 토대로 쓴 기사입니다. 예, 그다음이요. 한국장로교 총회 설립 110주년 되는 날, 오늘 충현교회에서 오전에 열려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이요. 평등법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 구국집회 집행부초청 포럼 및 네트워크 대회 겸 웨이브 규탄 집회가 오는 30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는 내용입니다. 윤상현 의원실에서 주최를 했고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주관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1일 오는 31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오후 2시에 차별금지법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건법률가회하고 보건경제인회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그 세미나 내용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또 진행하게 되니까 많이 와주셔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한 미국 대사 필립 골드보그 대사 지난번에 동성애 퀴어 축제 때 지지 발언하고 그래서 많이 논란이 있었죠. 그 이후에 규탄 1인 시위가 그 대사관 근처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 시간, 아침 출근 시간, 점심 시간 이렇게 두 차례 이렇게 1인 시위를 합니다. 박은희 대표의 그 전화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주도 트랜스젠더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강연한 민성길 교수님 한 번 더 오셔서 또 트랜스젠더 문제를 또 이제까지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세히 또 풀어주시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꼭 기대해 주십시오. 예.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교수님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동성애에 관해서 우리가 궁금하고 미처 몰랐던 것 다 풀어주기에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 가정한 것이고 죄라고 이렇게 해왔고 서구의 역사적 경험도 그렇게 돼 있는데 언제부터 이 시대는 동성애는 자연스럽고 동성애는 더 이상 이상한 게 아니고 하는 이런 큰 흐름이 잡혀가고 있고 이를 또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 기관도 여기에 또 이런 흐름을 갖다가 이것이 맞는 것처럼 그 법을 만드는 그런 흐름, 법을 만드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싸움인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세상과의 싸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전쟁인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고 어둠의 세력들과 악령과의 싸움인데 하나님 이 시대에 더욱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이런 그 성혁명으로 이름지어진 이런 흐름에 다 넘어가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여러 가지 자연스럽지 못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하고 정상과 비정상적이 헷갈리고 하나님 정말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시대적 흐름에 맞서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 차별금지법을 이겨내고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고 이 대한민국이 이 세계를 하나님 세계를 일깨우는 그런 나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차바 방송도 시작됐는데 이 차바 방송 더욱 좋은 귀한 강사님들 보내주시고 그들의 강연을 듣는 분들도 갈수록 많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고 말씀과 지식으로 무장되어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차바 늘 준비하는 여러 스텝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분들 들을 때마다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군대가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부탁.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채널 공유 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교회의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예요.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1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들을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꼭 부탁.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